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우선 본 채널은 상세한 설명으로 인해 영상이 길어진다는 점, 그러기에 제목 아래 정보창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타임라인의 주제를 보시고 클릭하게 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해 참고 바랍니다. 과거 마스크는 독감이나 감기 걸린 환자나 쓰는 것일 줄 알았는데 평소에 필수가 될 만큼 세상이 변했고, 어릴 때 탔던 포니택시가 어느덧 전기차로 환생을 했으며, 기름을 쏟아붓는다던 험머 역시 전기차로 재편, 죽어도 전기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랭글러, 루비콘 역시 하이브리드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월과 시간 앞에 영원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은 대한민국에서 현대차 그룹은 이 추세라면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가능할 듯 합니다. 바야흐로 2021년 신축년은 전기차, 이 세 단어를 빼면은 안 될 정도로 격변하는 시대에 각 완성차 제조사들은 올해를 전환점으로 보고 있죠. 물론 지프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럽엔 이미 레니게이드와 컴패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판매를 하고 있죠. 곧 브론코와 비교해볼 랭글러 루비콘은 이 변화하는 시대를 비웃듯 2021년 랭글러 루비콘 391을 출시, 요즘 시대의 희귀한 8기통의 470마력, 최대 토크 64.86kg를 발휘하는 6.4L의 엔진을 장착을 했죠. 이런 랭글러 역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돌아왔습니다. 루비콘 392는 랭글러 칼럼을 브론코와 다시 비교하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선 지난 시간 10년 만에 완전히 풀체인지한 그랜드 체로키 L에 대해서 상세히 다뤘죠. 유니바디의 장점으로 올로드와 오프로드를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차량이지만 지프만의 본격적인 매력인 바디온 프레임의 랭글러 모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이는 세계대전부터 시작된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지프의 외형은 현재까지 거쳐오면서 전체의 약 20에서 25% 남지만 변경이 될 만큼 차체의 고유성이 남다른 모델이죠. 이는 절대로 테슬라나 수소 전기차의 니콜라,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현대 및 열심히 카피하고 있는 중국 차량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역사성과 고유성을 사랑하기에 브론코나 타 경쟁사의 차량보다도 훨씬 아날로그 방식이어도 국내 FCA 그룹 AS가 정말로 극악임에도 불구하고 재구매 및 마니아가 확산되는 것은 분명히 정체성이란 이 세 글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죠. 특히 2021년 이후로 전동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지프 랭글러 역시 그 중심에 서 있는 차량으로서 전통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장착을 하고 선보이게 될 모습과 퍼포먼스는 어떤 것일지 지금 한번 자세히 파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오하이오에 위치한 털리도 노스 공장에서 일반 지프 랭글러 모델과 같이 랭글러 4XE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출시일은 올해 1분기 안으로 목표를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항상 한두 달 뒤 정도로 생각은 해야 할 듯하고, 국내에는 물량 배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올해 가을쯤이나 되어야 볼 수가 있을 듯하죠. 우선 PHEV라 불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반 하이브리드는 배터리의 재생과 발전 과정이 회생제동이나 내연기관의 에너지를 통한 배터리의 재생 및 발전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효율성 문제로 친환경 이종 자동차로 분류가 되죠. 일반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래? 그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라 최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어야 뭔가 본격적인 하이브리드의 느낌이 드는 분들도 적지가 않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순수 전기만으로 짧게는 35km, 길게는 55km 정도까지 운행이 가능하기에 평일에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는 분들에게 진짜 전기차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많죠. 최근엔 순수 전기만으로 60에서 80km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죠. 랭글러 4X의 충전시간은 미국용인 110V 레벨 1 충전기로는 완충시간이 10에서 12시간, 우리나라의 변환 플러그로 해서 올 240V 레벨 2로 완충시간은 2시간이면 충전을 합니다. 참고로 포드 익스플로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시간이 230V로 5시간 50여 분이 걸리고, 포드 전용 충전소에 가도 4시간 20분 정도로 걸리는 것에 대비한다면 상당히 이점이 있는 부분이죠. 우선 외형은 기존 랭글러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친환경을 나타내는 듯한 파란색 계열의 표식을 곳곳에 적용을 시켰고요. 세븐슬롯 그릴은 지프만의 상징이기도 하죠. 보통 반자율주행 장치 레이더 센서나 초음파 센서 부분이 그릴 중앙이나 하단에 있는 것과는 달리 랭글러는 오프로드 중심이기에 차량 내부 전면 카메라 있는 부분에서 모아서 달려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죠.
데일라이트는 사이드 마커 안쪽에 달려있는 데일라이트와 BMW의 엔젤링처럼 헤드램프에도 원형으로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매우 큰 특징은 오프로드 시 시야감을 더 크게 하기 위한 전면 윈도우 하우스를 앞으로 밀어 젖힐 수가 있고요. 이는 새로운 안전 규정 전부터 있던 거라 지프만이 보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브론코 같은 경우 생산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생산되는 것이라 그 시점에서의 안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풀체인지까지 세대가 거쳐도 25% 이내로 변경된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대신 차의 폭을 알 수 있는 표식등의 위치나 LED 램프 및 안개등, 그리고 헤드라이트의 LED화 정도로 내장재 및 소재의 고급화를 통해 변화를 주고 있죠. 측면 부분 역시 문을 떼고 붙일 수 있는 경첩 부분과 휠 하우스에 각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보통 이 정도 높이면은 사이드 스텝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지만 랭글러에겐 문을 열면 안쪽 손잡이가 있기에 이 손잡이를 잡고 터프하거나 걸크러쉬하게 탈 수 있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랭글러는 전통 오프로드를 기조로 하고 있기에 각 바퀴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낙폭이 큰 만큼 사이드 스텝이 걸려서 전복되거나 본연의 높이에서 오프로드 최대 성능을 이끌 수가 없기에 장착이 안 되었죠. 보통 애프터마켓에서 달거나 너무나 많은 마켓 파츠들이 있기에 당장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세히 보면은 운전석 A필러 쪽 바로 아래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연결구가 위치해 있고요. 보통 앞과 뒤 두 군데 다 있으면 좋지만 랭글러의 트렁크는 일반 SUV의 트렁크 같이 열리는 방식이 아닌 일반 문을 여닫듯이 하는 부분과 창문만 따로 열어서 짐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해야 할 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굳이 고급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처럼 앞, 뒤에 충전구 연결을 하지 않은 듯하죠. 리어 부분은 전통적인 지표만의 색을 더 짙게 나타내는데요. 전복 시 안전을 위한 지표에 프레임이 위치하고요. 보통 타이어 수리킷이나 보조 타이어가 있는 경우 차량 SUV 같은 경우에는 리어의 하부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대놓고 보란 듯이 스페어 타이어와 동일한 휠이 떡하니 있는 것은 랭글러만의 멋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뒷필러와 천정 부분 역시 드러내서 오프로드 시에 자연의 바람과 개방감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고요. 문짝 역시 분리가 가능하죠.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테일램프는 LED선으로 테두리를 둘렀고요. 아날로그 감성 속에 있는 디지털의 느낌을 주고요.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아날로그 감성은 더욱 돋보이게 되죠. 튜브도어 장착이나 아예 없앨 수가 있습니다. 브론코처럼 각종 모듈화가 가능하고요. 이전에 제작한 브론코 영상에서 모듈화의 방식 차이점을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영상 댓글 타임라인의 시간과 주제에 맞게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하드탑은 현행 판매가 아닌 2018년식 모델 대비 20% 정도 더 가벼워졌다고 하고요. 종류로는 다양하게 바디 컬러의 하드탑과 블랙의 소프트탑, 그리고 스카이 원터치 파워탑 버전도 있습니다. 하부엔 오프로드 주행 시 엔진 하부를 보호하는 스키드 플레이트와 차량의 앞뒤로 전용 견인고리가 장착이 되고요. 이 고리 또한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죠. 이런 꾸안꾸 같은 모습이 전 더 멋져 보이는데요. 실내 부분 역시 전체 레이아웃과 버튼 구성에도 랭글러 루비콘과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다만 포인트 컬러를 녹색으로 하여 친환경 이미지를 구현시키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하이브리드 구동계 에너지 흐름과 배터리의 정보, 각 바퀴의 구동력 정보 및 전기만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눈으로 보기 쉽게 했다는 점이 일반 루비콘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일명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메뉴를 추가한 겁니다. 우선 클러스터를 보면 반디지털 형식의 클러스터가 보이는데 가운데 7인치 LCD 창으로 각 기울기나 높이 및 각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는 과거 갤로퍼나 무스를 타면은 가운데 동그란 작은 지구본처럼 생긴 것이 두세 개가 달려있어 차량의 앞뒤 기울기와 타이어의 기울기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아날로그 장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돼서 보이는 부분이네요.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랭글러의 포지션에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열선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가죽이 미끌리는 가죽이 아닌 손에 착 감기는 그 빳빳한 가죽이라 해야 할까요? 그런 가죽으로 핸들 그립감을 높이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버튼들은 메뉴 이동 선택 및 크루즈 컨트롤 조절 버튼이 있고요. 도어 하단엔 보통 플라스틱으로 음료 및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감을 하는데 오프로드라 그런지 그물망으로 마감된 모습이죠. 시트는 볼보의 자세 교정 시트나 제네시스의 에러고 모션 시트 같은 전자동 시트가 아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동식 시트 조절 레버입니다. 그래도 운전석엔 전자동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복 바지 지퍼가 아닌 단추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스티어링 휠 좌측 대시보드 하단을 보면은 램프의 조향각도 조절 버튼과 그 아래로 순수 엔진 모드나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로만 갈 수 있는 배터리 모드와 에너지 세이빙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센터페 시야로 넘어오게 되면 8.4인치 터치스크린 U 커넥트에서는 오프로더답게 오프로드와 관련된 디테일한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FCA 그룹의 U-커넥팅 시스템은 관련 어플 제공 및 커스터마를 통한 스마트폰 같은 형식의 자신이 원하는 배열을 할 수가 있고요. 오프로드 페이지 같은 경우 스티어링 각도나 프론트 엑셀의 손상 유무 및 트랜스퍼 케이스의 2륜인지 4륜인지의 구동 모드, 리어 엑셀의 잠금과 손상 유무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픽을 제공하고요. 물론 미디어나 스마트폰과의 미러링 메뉴 또한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배터리 충전 유무 및 하이브리드 모드 시 에너지 전환과 세이빙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요. 물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역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통신은 LTE 통신을 사용합니다. 핫스팟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아래로 각종 컨트롤러가 보이는데 공조기 컨트롤러는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윈도우 레버가 도어가 아닌 공조 조절 장치 하단 부분에 따로 위치하는 모습이 보이죠. 공조 버튼 바로 아래로 비상 버튼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TCS, 즉 트랙션 컨트롤 온-오프 버튼이 우측엔 파킹 센서 온-오프와 경사로 속도 제한 장치가 보이고요. 그 아래로는 C타입 연결구와 OUX가 위치합니다. 그 다음 강력한 색으로 보이는 것이 락트랙 4WD인데 이는 4대1의 낮은 기어 위에 락기능을 갖춘 프론트와 리어 디퍼렌셜은 스웨이바 분리까지 가능하죠. 변속 레버 같은 경우 2륜과 4륜 모드 선택 시 과거 갤로포나 무스 초기 버전 및 코란도 같이 별도의 기어봉이 따로 있는 모습인데요. 포드의 브로커는 이를 별도의 다이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타사 SUV 역시 다이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랭글러, 루비콘 같은 경우 아날로그의 감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면 때문에 중고 가격이 상당히 잘 방어되는 이유기도 하겠죠. 2율로 가게 되면 안락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레그룸을 제공을 하고요. 아날로그 감성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1열 시트와 2열 시트에 열선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원형의 에어벤트 아래로 윈도우 버튼이 보이고요. 아무래도 문은 분리해야 하니 윈도우 스위치를 옮긴 듯 하죠. 근데 솔직히 처음에 보고 좀 많이 웃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위치한 거라. 아무튼 그 아래로 USB 충전 포트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맨 아래에 아웃렉이 보입니다. 4Xe에서는 2열 시트 아래로 배터리가 위치하고요. 열면은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케이스 안에 배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제원은 기존 루비콘 4도어와 같지만 그래도 전장 4885mm, 전폭 1895mm, 전고 1850mm, 휠베이스 3010mm고요. 굉장히 갑갑하고 작아 보일 듯 하지만 중형 SUV 치고는 괜찮은 크기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휠베이스 덕분에 네모 반듯하게 폴딩되는 공간에서 예상보다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사하라 트림 기준 트렁크 용량은 898리터, 2열 폴딩 시 2050리터의 적재 공간을 보입니다. 제가 직접 몰아보거나 타보거나 이 루비콘을 타고 오프로드를 가본 적이 없기에 전문 리뷰어나 해외 포럼 및 온로드 시승의 일반인 느낌을 참고를 해봤는데요. 하나같이 다들 굉장히 거칠 것 같고 오래전에 코란도 1세대 같은 승차감이나 소음을 느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과 온로드 주행질감 및 핸들을 꺾는 대로 유격이 없는 핸들링으로 깜놀할 만한 만족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참고 자료는 루비콘 2.0 가솔린 터보에 대한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국내 시승회 때 여러분의 사랑이 커져서 채널도 커진다면 정말 세단바인 제가 직접 느껴보러 가고 싶네요. 우선 이런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11년 만에 3세대 JK 플랫폼에서 JL 플랫폼으로 2019년형 4세대 모델에서 바뀌면서 승차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죠. 이런 개선점 때문이었을까요? 플랫폼 변화 이후에 유로 NCAP 충돌 테스트에서 별 5개 만점 중에 1개를 받았습니다. 한가는 바디온 프레임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기에 벤츠 G클래스가 별 5개이고 지금은 유니바디로 변경된 디펜더 역시 별 5개를 받았죠. 한번 느린 그림으로 관련 자료를 보다 보면은 A필러와 대시보드 빔 사이의 접촉부가 변경이 되고요. IIHS나 유로 NCAP에서는 이 접촉 부분이 세이프티 존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판단, 과거 EF 소나타 1세대에서 이 접촉 부분이 무너져서 완전 쓰레기차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면 충돌 상황에서 이 부분이 변형되어 밀려오면은 대시보드 및 발밑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그대로 무릎까지 밀고 들어오고요. 더 큰 상황의 충돌 상황에서 골격이 버티지 못하는 결론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게다가 운전자와 동승자의 가슴 보호에서도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고요. 뒷좌석의 더미의 결과값이 가슴 보호와 목 보호가 취약으로 나타나 성인과 어린이 보행자 주행 안전장비에서도 50점을 못 넘겨서 총점 별 1개를 막하게 된 거죠. 2019년 12월엔 별 1개에서 3개로 갱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골격 부강이 아닌 첨단 안전장비 추가를 통하여 획득한 것으로 골격 지적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한간에는 FCA 그룹이 세대 교체했다고 300만원 정도를 인상하고 해마다 100여만원의 인상분을 가져갔음에도 프레임에 대한 투자를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7년 진행한 테스트에서 별 3개를 가져간 것에 비하면 좀 씁쓸한 결과죠. 개인적으로는 이 테스트의 결과값이 차량 탑승, 2열 승객의 점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랭글러 특유의 디자인, 특히 전면 윈도우 하우스가 앞으로 오픈이 되므로 A필러의 두께가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문짝을 떼고 붙였다 하기에 그 부분에서 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찌그러지는 부분 등 점수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디자인 및 모듈화 같은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오프로드의 주파나 크롤러 보드를 작동시킬 만큼 매우 가파른 언덕 같은 곳에서 잘 버텨주는 강성을 보이기에 대체로 오너 드라이빙 및 캠핑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도 상당하죠. 하지만 4도어 모델에서 한 대의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것도 종종 봤기에 이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솔직히 가격이 3배 정도로 차이나는 지바겐이나 2배 차이나는 디스커버리 등 이 가격에 오프로더에 만족도를 주는 차량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하이브리드의 모델의 파워트레인은 2.0L 터보 가솔린 엔진에 2개의 전기 모터가 붙고 400V 17kWh의 리튬이온 배터리팩을 더하여 시스템 합산 최고 출력은 375마력, 최대 토크 65kg의 강력한 힘과 토크를 발휘하게 됩니다. 참고로 3리터 디젤 엔진이 61.2kg의 토크를 내니까 4XE가 2리터 엔진이라 해서 만만하게 볼 건 아니란 거죠. 미션은 ZF4의 8단 자동 변속기로 이번 풀 체인지된 그랜드 체로키 L 역시 같은 미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배터리팩은 96개의 셀이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팩으로 삼성 SDI가 제공을 하고 있죠. 주행 모드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이세이브 이 3가지 모드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드가 기본인데 이는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엔진의 출력을 보조를 해주고, 일렉트릭 모드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배터리 전기를 소진 때까지 전기 모터로만 최대 40km의 주행이 가능하며 이후엔 엔진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일렉트릭 모드에서 최고 속도는 무려 130km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죠. 속도가 올라가면 주행 최대 거리가 당연히 더 준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유럽 차량 같은 경우 보통 EV 모드로만 주행 시 최대 80km 정도의 리밋을 거는 반면에 이번 랭글러 4XE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보이죠. 지프하면 계속 따라붙는 게 연료값인데 EV 모드만 활용한다고 발끝 신공 펼치다가 뒷차량에 클락션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운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세이브 모드는 차후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사용을 줄이고 충전을 하는 모드입니다. 사륜구동 사용 시에 4바퀴 모두에서 회생제동 충전을 하게 되고요.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도 악셀 페달을 놓게 되면 회생제동이 작동하는 맥스 리젠 기능이 있죠. 본래 오토미션 같은 경우 기어의 마찰자가 지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에 일반 차량을 운전할 시에도 악셀을 발에서 떼면은 자동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자동으로 미약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는 자동 변속기의 특징인데 이 에너지조차도 회생 에너지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지프 랭글러 4X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하라와 루비콘 2가지 트림 및 4도어로 우선 선보이게 되고요. 간단하게 사하라와 루비콘의 차이점을 말하면은 루비콘은 오프로드에서 강점을 보이고 사하라는 온로드에 더 강점을 보입니다. 사하라 역시 기본적인 사륜 기능은 갖고 있죠. 사하라를 사시고 스포츠 튜닝이나 루비콘에 있는 옵션들을 애프터마켓에서 다시 장착하게 되면 처음부터 옵션비를 주고 구매한 것보다 꽤 차이나는 돈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여튼 처음에 랭글러 4XE가 기본형과 사하라 그리고 루비콘 이렇게 3종류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가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서 확실한 교통정리, 아니 트림 정리가 되었죠. 사하라 4XE 트림엔 풀타임 사륜구동과 전후륜 단화 엑셀 그리고 셀렉트랙 2단 트랜스퍼 케이스 및 트랙 락 LSD가 적용이 됩니다. 휠은 20인치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내비게이션이 포함된 U 커넥트와 알파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및 LED 조명 패키지 역시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 랭글러의 최대 성능을 내는 루비콘 4XE는 락트랙 4x4 시스템과 트루락, 전자식, 전륜, 후륜, 장군 장치 및 77.2대 1의 크롤리 기능과 전자식 스웨이바 분리 기능이 더해지고 76cm의 도강이 가능해집니다. 그랜드 체로키 풀체인지가 에어서스 최대 높이로 하고 도강하는 깊이가 60.96cm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도강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사하라와 동일한 기타 옵션이 달리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고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사하라가 10.1인치, 즉 25.65cm를 보이고 루비콘은 10.8인치로 27.43cm로 약 1.78cm의 지상고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크롤링 기능은 고정 댓글이나 제목 밑에 영상 정보창에 브론코 영상 링크를 올릴 테니 해당 영상 고정 댓글에서 크롤링 기능이 있는 시간대를 누르면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브론코와 루비콘의 크롤러 기어비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서스펜션에 대한 설명 역시 같이 있어요. 자, 일반 셀렉트랙 풀타임 사륜과 루비콘의 락트랙 사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셀렉트랙의 기어비는 2.7대 1의 풀타임 사륜구동인 것이고, 락트랙의 사륜은 4대 1의 기어비를 사용하는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달립니다. 우선 자꾸 기어비 하는데, 기어비란 간단하게 말해서 기어박스 내에 서로 맞물려 있는 기어 톱니바퀴의 비율이죠. 기어가 하는 역할은 원활하게 속도의 가감속을 유하는 것인데, 서스펜션이 바퀴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차를 운전 시의 속도 변화 말고 각 주행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처를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기어비를 낮춰서 속도만 높이게 하거나 기어비를 높게 하고 높은 기어비로 힘을 가져갈 것인가의 차이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브론코나 지프의 크롤러 기능을 보면은 기어비가 장난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멀리뛰기 위해 도움닫기를 저 멀리서 따다다다다다 하고 멀리뛰기를 하는 반면, 크롤러 기능 같은 경우 하체 힘이 워낙 좋아서 제자리에서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뛰었는데 도움닫기에서 뛴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기어비 역시 이런 개념과 같습니다. 높을수록 힘은 좋지만 동일 RPM일 경우 속도는 떨어지는 반면, 기어비가 낮으면 파워는 적어지나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속과 고속의 기어비가 다르죠. 아무튼 이런 것처럼 사하라와 루비콘의 사륜 시스템은 생각보다 좀 차이가 진다. 그러나 사하라 역시 타사 대비 기본 오프로드 차체의 성능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죠. 전자식 스웨이바 분리 기능이란 말도 있는데, 이 기능을 활성시키면은 전면에 좌우 바퀴를 연결하는 스트럿을 해제를 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좌우 바퀴의 높낮이 차이를 평소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어 바위가 있거나 한쪽 경사면이 상당하거나 하는 등의 험로 주행 시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브론코가 전류에서 선보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랭글러 영상을 제작 시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2019년에 종합 안전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주행 안전장치를 강화했다고 했죠. 제동 보조 시스템까지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 및 GV80과 타오 등 고급 SUV에서 선보이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로 보다 온로드 주행 시 안락한 주행감을 선보이죠. 참고로 제동 보조 시스템이 약간 민감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프로드나 언덕 주행이 좀 있다 싶으면은 이 보조 장치 버튼을 해제시키는 게 좋습니다. 시동을 껐다 키면 다시 활성화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트림별 가격은 시작가가 4X의 사하라가 현지가로 49,490달러, 하나로는 약 5,450만원이고요. 루비콘이 53,190달러로 하나로는 5,870만원 정도로 밝혔습니다. 이는 현지 세금 공제 7,500달러 적용 전 가격이고요. 국내로 오게 되면 시작가는 다소 높은 300만원 정도 더 상승할 듯 합니다. 보통 미국 차들이 AS방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옵션 하나 껴서 오거나 가격 인상폭을 좀 적게 가져가는 추세인데, 루비콘 같은 경우 유럽도 그렇고 매니아들이 많아서 그런가 해마다 인상폭을 가져가고 풀 체인지 시엔 다소 좀 더 높은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국내 최소 가격과 최고 가격은 약 5,800만원에서 6,600 아니면 6,800만원 사이를 마크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쩌면은 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어떤 그런 이점 때문에 7,000 언더로 마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할인폭을, 프로모션 금액을 좀 지원하는 식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옵션 장치와 9,000달러에 달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의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한 화로 약 250여만원 정도가 더 높게 측정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고요. 브론코 역시 출시할 예정이기에 이를 감안해서 좀 더 착한 가격으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 점차적으로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응원의 댓글과 이메일을 보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좀 많이 나아지고 시승회 및 여러가지 품평회 같은 곳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가서 정말 살 사람이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 여러가지로 채널의 다양한 정보와 문화생활 요소를 접합시킬 것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추웠다 풀렸다 반복하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